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아우 춥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는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장갑까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빙판길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주말 사이 서해안 지방에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그제부터 호남 군산과 제주 산지에는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눈 예보가 있어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눈 소식은 이어질 텐데요. 호남 서부에 최고 8cm,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추위는 더 심하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한데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서 화재 사고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1.3도, 대전은 영하 11.4도, 부산은 영하 5.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대구는 3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잦은 눈 소식과 함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깐 누그러지겠고요. 이후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부모 소득 따라 대학 진학률도 격차입니다. 부모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 문턱이 낮아져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여전히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부모의 경제력이 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교육의 계층 간 이동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의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큽니다. 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대학 진학 여부 사이에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서 살펴봤는데요. 만 22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을 최저 1분위에서 최고 4분위까지 4개 분위로 나눠봤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 가정에서는요, 약 68%가 일반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에 3분위는 59%, 2분위는 48%까지 하락했고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정에서는 41%만이 일반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가정과 가장 낮은 가정을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약 27%포인트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도 또 진학의 율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의 53%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지원하면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반 대학에 진학한 사람의 절반, 그러니까 50%는요.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원은요. 국가가 저성장 양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80년대와 90년대에는 교육이 계층 간 이동사들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그 기간과 수준이 달라지는 계층 간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 뭐 성공,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더 희석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고깃집 회식 논쟁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고깃집에서 회식했는데 진짜 다들 고기 안 굽더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글쓴이가요. 코로나 이후에 첫 팀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석자 중에서 본인을 포함한 5명만 3년차 이상 직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년 미만의 사회 초년생이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요. 테이블마다 3년차 이상 직원을 1명씩 배치를 했고 글쓴이 테이블에는 본인 포함 6명이 앉았는데 글쓴이는 고기가 나오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고기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기를 구워도 누구 하나 이제 제가 구울게요. 뭐 안 힘드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말도 없이 굽는 족족 그냥 오물오물 맛있게만 먹었다는 겁니다. 네. 다른 테이블을 한번 쓱 둘러봤더니 역시 3년차 이상 직원 5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집에는 언제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직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MZ세대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나도 고기 먹고 싶었다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 고깃집 회식 논쟁이 한창입니다. 아, 고깃집 회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각양각색입니다. 일단 누리꾼들 중에서는요. 아니 사회초년생이고 MZ세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럼 그냥 기본적인 예의 문제가 아니냐 또는 누구는 좋아서 회식하고 고기 굽나 자유를 빙자한 이기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바로 꼰대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글쓴이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을 나타나기도 했고요. 반면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윗사람이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멋진 거다. 아니 신입사원 입사 축하 자리면 좀 구워줄 수도 있지. 신입사원들도 연차 쌓이면 굽지 않겠느냐. 또는 회식에 억지로 끌려갔는데 고기까지 구워줘야 되냐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글쓴이 입장에 반대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저래서 요즘에 회식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회식에 끌려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부서 회식을 하면 요즘에 부장이 고기를 굽는다 그럽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지인 속여 돈 뜯은 50대입니다. 1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아들이 현직 검사라고 속여서 지인을 안심시킨 뒤에 무려 8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속된 A씨 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큰 돈을 뜯어내게 됐을까요? 네, A씨는 이 시아버지의 요양 보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이 노인 요양업체 운영자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A씨가 B씨에게요. 조직폭력배 오빠와 공동 명의로 10억 원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묶여서 당장 생활비가 좀 부족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무려 25차례에 걸쳐서 4,180여만 원을 거액을 편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A씨가요. 또 B씨에게 B씨가 소유한 원주에 땅이 있는데 그 옆에 땅을 좀 사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10억이 묶여 있어서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 계약금을 좀 대신 송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여가지고요. 또다시 B씨로부터 3,300만 원을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내게 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로 기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A씨는 아들이 검사다 이렇게 속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한테 아들이 현직 검사고 또 대기업 직원 아들도 있다 이렇게 속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당연히 A씨는 10억 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금융채무 100만 원도 갚지 못해서 자금 사정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거액을 편취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또 피해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우리 저 예인 아나운서도 커피 날이 추워도 아를 고집하시는. 얼주가라고 하죠. 잘 아시잖아요. 커피는 꼭 하루에 한 잔, 뭐 방송 끝나고 먹는 것도 굉장히 네. 좋아하고 카페인 수혈한다 이런 말에 전 좀 네.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커피들 많이 드시죠? 네네. 예, 근데 오늘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맛도 아주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가보시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는 카페라 하는데요. 아침 8시면 이곳 문을 여는 두 어르신.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두 분이서 커피숍 창업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장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정체, 이걸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두 어르신, 이곳에서 일하는 실버 바리스타인데요. 노년에 그래도 어디 조금이라도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일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여기 뭐 자격증 따고 나니까 또 이런 것이 있다 하길래 예, 우리 아들이 엄마 자격증을 따놔놓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사용되어져서 참 좋다 이러면서 옷도 사주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곳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카페로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이수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됐다는데요. 주문부터 커피 제조까지 모두 어르신들의 손을 거친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프랜카드 걸려있는 거 보고 알았어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곳의 특별 샷. 이제 대기업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함께 저희 공동으로 진행했었고요. 노인 일자리하고 함께 그리고 장애인 가구와 함께 같이 일하는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고 안녕하세요. 벌써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교대하러 오신 거예요? 네, 교대. 인수인계를 진행하는데 현금 1,500원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네. 담당 후다분도 너무 매출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나가는 게 더. 근데 괜찮아지겠죠. 처음부터 뭐 이제 개업한 지 한 달 됐는데 괜찮아지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제 시간 가볍게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박진숙 어르신. 어르신에게 카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는데요.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있거든요. 70세가 살짝 넘었는데 지금 일하라고 불러준 데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또 가서 일도 하고 또 뭐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또 그걸로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 사기도 하고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르신에게 있어 하루 3시간, 노동의 시간이 아닌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나눔과 꿈 사업은 이제 일자리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 효과와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일하면서 자립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가구에게 카페 취업 전 현장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곳. 손님이 왔더라도 그냥 천천히 장화해보고 따뜻한 건지 아니면 시원한 건지 이거 하나 눌러볼까? 네,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시원해. 네, 아이스.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편하게 하면 돼요. 누가 왔든 간에 천천히. 기부금을 통해 바리스타, 베이커리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꾸 높여주면 안 돼. 그러면 반죽이 나와. 우리 이제 오븐에 넣어볼까? 여기서 충분한 실습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마음 편하게 너무 잘 배우고 또 현장에 투입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빵 다 됐네. 직접 만든 빵이 완성되고 모녀가 함께 맛을 보는데 자,
엄마도 먹어볼까? 맛이 어때? 너무 맛있다, 그지? 다시 찾은 카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다시세요. 연습한 대로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느리지만 차근차근히 해내는 찬송양. 어른들의 걱정보다 씩씩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일, 이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일일 텐데요. 맨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제 손 뒤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익혀놓으니까 지 스스로 기억을 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찬송양의 정성 가득한 커피 한 잔. 그 맛은 어떨까요? 과연 이곳 단골 손님의 평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가끔 하면서 오는 편이지. 예. 일주일에 한 3번, 4번. 커피 맛 어때요?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최고면 짱입니다, 짱. 이게 생각이 어찌나든지. 이렇게 손님들의 칭찬으로 일할 힘을 얻는데요. 어느덧 3시간 근무 시간이 끝나고 다음 교대 근무자인 박윤자 차지은 모녀. 앞서 찬송양과 마찬가지로 지은 양에게도 이곳은 첫 직장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딘 건데요. 이렇게 잡아 이렇게. 우리도 나이 먹고 지은이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걱정이 됐는데 이런 거라도 이번 일자리가 저는 너무 그래서 스님들한테 여기까지 오게 해준 스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이고 성장한 사회가 아닐까요? 최고 지금이 응? 엄마는 너무 행복해. 응? 지연이는 응? 와. 응?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큰 용기를 만듭니다. 올겨울 따뜻한 손길 먼저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연말인 만큼 방금 보셨던 커피처럼 따뜻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부나 후원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많으시죠? 여기에 기업까지 더해졌습니다. 요즘은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세계로 뻗어가는 자동차 기업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아프리카부터 넓은 중국까지 세계 각국을 돌아보는 기회니까요. 꼭 놓치지 말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동차 분야는 글로벌 기업답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네, 국내 자동차 기업이 어느 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오늘 랜선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는 기회네요. 자, 어느 나라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볼 곳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커피의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동부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네, 우간다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마요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역 개발 계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개발의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보건소가 먼 시내에 있는 바람에 평생 한번 보건소에 갈 수 없는 주민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국내 자동차 회사인 K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K사는 마을에 모바일 클리닉이라는 이동식 보건소가 방문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간단한 질병에도 쉽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건강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주민들 모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수였습니다. 네. 여기에 이동식 도서관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또 제공을 하고 좋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 얼굴에 즐거운 표정 보이죠? 맞아.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 지역 주민의 위생과 건강, 교육에 대한 환경을 180도 변화를 시키면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사업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저개발 국가의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립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주민에게 사업비를 대출을 해주면 주민이 토마토 텃밭 같은 거를 시작을 해서 농작물을 시장에 팔고요. 또 이걸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수입으로 아이들 학비, 의료비 그리고 농기구를 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K사의 이런 사회공헌 활동 덕분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정도죠. 약 12,000명의 마유계 지역 주민의 자립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간다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에티오피아, 케냐, 다양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포함해서 9개국을 도울 수가 있었고요. 이 노력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10년이나 해왔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또 다음 나라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으로 갈 나라는 니하오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말이죠.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 3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H사의 중국 진출 2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중국에서 진행했던 대표적인 CSR 활동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은요. H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주요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주인공들의 삶이 변화하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글로벌 다큐멘터리 분야 권위 매체인 디스커버리사에서 협업했고요. 제작에는 중국 유명 포토그래퍼 왕정춘이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지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 부분도 또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번에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지진 피해를 입었던 그 중국의 운남 지역으로 향하겠습니다. 영상의 배경이 되는 운남성 회이저현은요, 지난 2014년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에 H사가 2017년 현지 정부를 지원해서 초등학교 건물을 재건축했고요. 또 교육시설을 기부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재난의 아픔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들의 웃음이 정말 좋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기업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다시 한박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네. 참 뭉클하네요. 네, 이번에는 그 징기스칸의 나라죠. 중국 내몽골 지역으로 향합니다. 영상에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곳인데요. 다포디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 30대 청년이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귀농을 계획했지만 당시에 양을 먹일 풀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생기를 잃어버린 농촌 지역의 경제 부흥에 나섰고요.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공익숲을 조성하고 마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캠핑장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녹색 민방위 성공을 거두면서 지역 주민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고요. 마을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성공 사례를 우리나라도 좀 참고해서 적용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활약이 있을까요? 이제는 몽골에서 다시 중국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의 중심부죠. 베이징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선 베이징의 한 수소 스타트업 창업자의 고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있는데 이 분이 순타오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과거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중국 창업대회에서 2등상을 받았을 만큼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는데 작은 규모의 수소 관련 사업이라
보급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당연히 어려웠고 무엇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친구 소개로 H사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동기 활동에 참여를 했고요. 창업 캠프에도 합류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자동차 기업은 착한 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국에서 놓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기업 이런 소식을 전할 때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전파한 선한 영향력이 많다는 게 너무 좀 뿌듯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지역 사회 자립에도 기여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기술력도 확보를 하고 뭐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나 홍보 효과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높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여줘서 좀 더 살기 좋은 곳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건호 기자, 오늘 주제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 침대에 있던 낯선 남자.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줬다입니다.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침대에 낯선 남자가 있었고 열쇠 수리공은 또 뭘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혼자 사는 여성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낯선 남자 역할은 오전 특별 출연입니다. 안건우 기자께서 준비해 주시고 연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열쇠 수리공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여자 혼자서 자취하는 저는 평소 보안을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을 비울 때도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다녔죠. 그러던 저였기에 집에 낯선 남자가 침입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너무 재밌었다. 집을 며칠 비웠으니까 청소부터 해야지. 물컹거리는 이 낯선 이 냄새는 뭐지? 발? 어머! 사람 봤잖아! 아이, 누구야? 어머, 뭐야? 누가 허락 없이 내 발을 만지는 거야? 기가 막혀! 아니, 아저씨야말로 누군데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있어요? 당신 창문으로 들어온 도둑이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해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그런 비겁한 사람 같아? 나 현관문 당당하게 열고 들어온 사람이야. 왜 이래? 연기가 너무 심파조인데요? 아, 네. 자연스럽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현관문이 잠겨있는데 무슨 수로 들어와요, 네? 아, 이게 무슨 수긴? 요 앞 열쇠 수리점에 전화해서 문 좀 따달라니까 5분 만에 열어주던데. 왜? 뭐라고요? 그게 5분 만에 열어줘. 황당하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남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저희 집 문을 열어준 겁니다. 화가 난 저는 열쇠 수리공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모르는 남자한테 우리 집 문 따줬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쪽 집이었어요? 네? 난 또 그 남자가 집주인이길래 나 깜빡 속아버렸네. 나 피해자야. 아저씨가 왜 피해자예요? 아니, 하다못해 신분증에 주소라도 확인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아저씨 술 취했어요? 지금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아가씨, 잘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에 남의 집 문 따는데 신분증 확인하라는 그런 법이 있어? 봤어? 그런 법이 있으면 내 눈앞에 좀 가져와 봐요. 나도 답답해. 진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열쇠 수리공. 남의 집 문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열어줬는데 어떻게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죠? 그게 사실이면 그동안 2중, 3중으로 문을 잠그고 다닌 저는 뭐가 되냐고요. 진짜 답답하네요. 누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내 집인데 무서운데요? 누가 내 집 대문 문을 따고 들어와.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잖아요, 이건.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꼬랑꼬랑한 냄새가 나는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18일이었는데요. 네. 부산에서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나흘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A씨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현관문의 도어락이 난생 처음 보는 도어락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잘못 왔나 했을 것 같아요. 현관문에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A씨도 뭐 짐작할 수가 없었죠. 네. 자기 집이지만 도어락이 바뀌어서 집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A씨는 결국 경찰과 지문 감식반을 통해서 1시간 반 만에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자 B씨가 집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 A씨의 침대에서 푹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난 듯한 모습이었고요.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 남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네. 그 A씨, 그 주인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남자가 집주인 행세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남성이 이 문 앞에 있던 A씨의 택배까지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간 정말 태어남까지 엿보였습니다. 집 내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자가 편의점에서 사온 뭐 젤리나 아이스크림, 과자 먹다 남긴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바닥에는 작은 유리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어서 발까지 다쳤다고 합니다. 어머, 왜? 경찰에 따르면 남자가 자신을 노숙인이라고 진술을 했고요. 1박 2일 동안 A씨의 집에 머물면서 씻고 잠까지 자고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싫다. 이 과정에서 집안에 있는 음식까지도 일부 먹었대요. 하지만 귀중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막 상상만 해도 너무 싫잖아요. 싫죠, 너무 싫죠.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남자가 들어와서 씻고 먹고 자고 정말 황당한데 저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 집을 잘 잠가놓고 갔는데 네. 그 집에 어떻게 오게 됐고 그 집을 진짜 가가지고 대문을 따고 들어갔으니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황당했어요. 사실 그 열쇠 수리공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선 남자 주장은 이랬습니다. 네. 자신 지인이 있었는데 A씨 지인이 사는 집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집인데 들어가서 쉬어라라고 했고 자기는 그냥 몸 씻고 잠자고 싶어서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 남자는 관리사무소에 태연하게 가서 주민인데 비밀번호 잊어버렸으니까 문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관리사무소 당연히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톱 밑에 또 때가 새카맣게 끼어있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 당연히 노했습니다. 근데 남자 포기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열쇠 수리공 불렀고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일단 도어락을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도어락 교체 비용으로 35만 원을 내고 도어락을 바꿔버렸습니다. 노숙인이 도어락 교체 비용 35만 원을 지불했다. 그럼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순히 씻고 잠잘 공간이 필요했으면 어디 뭐 숙박시설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35만 원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정황이 석연치가 않네요. 이게 노숙인이 맞아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B 씨의 정체가 일부 밝혀졌습니다. 노숙인이 맞긴 맞았어요. 그러니까 반노숙인, 반숙인이었습니다. 네, 노숙 생활을 한 지 일주일 차에 접어든 타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심지어 B 씨 부산이 아닌 서울에 주소지 두고 있었고요. 가족도 있고 일정한 금액이 든 은행 통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행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가족과 다툰 뒤에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부산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앞서 B 씨가 지인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쉬러 갔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이것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지인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는 건 물론 본래 부산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인이 집을 알려줬다고 그래놓고 그 지인의 이름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진짜. 이거 뭐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연이었을까 싶은 게 일단 첫째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인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해외여행 가서 집을 비우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또 정작 그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경찰은 B 씨가 지명수배나 다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요. 남자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춥고 배가 고파 침입했다라고 진술할 뿐이었고요. 정확한
범행 동기도 당연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자의 진술에 앞뒤가 안 맞아서 신뢰하기가 힘들고 공범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B 씨 결국 지난 12일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그 시기를 알게 되었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A 씨가 얼마나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다, 문을 따고 들어왔다. 너무 무섭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순히 뭐 이불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고 이상하고 싶어. 맞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불안감과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또 만약 범인이 침입했을 당시에 A 씨가 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해서 마주쳤다면 범인이 폭행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소름이 끼친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건 당일에 바로 집을 내놨고요. 보증금 받기도 전에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자가 집을 떠나고 말았는데 아니 우리도 이제 열쇠 고장 나고 이러면 부르죠, 수리공. 부르죠. 네. 그러면은 신분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그냥 이렇게 따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 열쇠 수리한 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말 맞다. 그게 이렇게 신분증에 있는 그 주소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인 없이 전혀 확인도 없이 그냥 돈만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그 따줬다 이 말 아니에요? 일단 피해자는 열쇠 수리공에게 남성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가서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 피해자 A 씨가 사건 이후에 열쇠 수리공을 결국 찾아갔습니다. 따져서 물으니까 열쇠 수리공이 우린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연히 그 집 사람인 줄 알았고 법대로 하라. 이런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도 열쇠 수리공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A 씨 당연히 이 사실에 분노를 했고요. 범인은 물론이고 열쇠 수리공 또한 타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열쇠 수리공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법대로 하라.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법에는 이런 거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쇠 수리공 분이 좀 법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법대에 들어가면 형법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습니다.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4년에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행동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국회의원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위야무 해가지고 그냥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법으로 아직까지는 처벌할 그런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 집 문 따고 들어간 그 범인한테는 뭐 주거 침입죄, 그다음에 뭐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럼 열쇠 수리공한테는 이런 혐의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범죄는 일단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인 고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과실로 죄를 저질러서 처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 수리공한테 이런 뭐 재물손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주거침입한다라든가 이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뭐 방조 혐의라도 적용을 하려면 뭔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데 대한 미필적 인식과 그걸 도우려는 어떤 내심의 의사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물론 업무상 어떤 과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실 가지고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게 이 열쇠 수리공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아무런 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러면 이게 유사범죄 일어날까 봐 난 이게 또 걱정이 그렇죠. 아예 방법이 없어요? 자, 아까 이제 형법을 공부했으니까 민법을 공부해볼까요? 아유, 머리 아파라. 야, 형법에는 고의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열쇠 수리공은 충분히 이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신분증 한번 봅시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경비실에 뭐 문의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지만
충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주인이 어떤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경우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열쇠 수리공에게는 의뢰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고 이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열쇠 수리공이 남의 집 문 열 때 돈 받고 얘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신원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범죄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이 맹점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있었어요. 2014년에 한 10대 청소년이요.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무려 20차례 가까이 남의 집 출입문을 실제로 열었고요.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가 이 상습 절도로 구속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10대가. 네. 그리고 201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혼하고 몇 년간 계속해서 따로 살던 전 남편이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문 닫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혼한 전처의 집에 그냥 마구 침입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거든요. 두 사건 다 범인이 마치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수리공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수리공이 신원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의무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점 악용하는 사건 발생할 때마다 이거 좀 뭔가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열쇠 수리공들도 범죄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관련된 법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들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119 우리가 신고 소방관들이 얼마나 바쁘니까. 맞아요. 근데 15분에 한 번꼴로 이 소방관이 남의 집 문을 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문을 따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쇠법이 만약에 입법이 되면 이 열쇠 수리공도 좋고 우리 일반 시민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쇠법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이 어쨌든 그 열쇠 수리공을 믿고 우리가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원 확인도 하기 때문에 그 열쇠 수리공이 또 일도 많아질 거고 또 혹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열쇠법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쇠법. 아니, 법 개정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기법.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기가 또 늘리는 거잖아요. 네.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열쇠 수리공분들이 의뢰를 받으면 신원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맞아, 신분증으로도. 문을 결코 이렇게 쉽게 열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본인도 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열쇠 수리공분들도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경비실에 가서 주민인지 확인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요. 우리가 보석상이라든가 중고 매매상, 전당포 업주 이런 분들은 이 특정 직군 이런 업의 특성을 가진 특정 직군한테는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취득한 경우에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의 특성상 작물 거래가 빈번할 수 있으니까 주의의무를 좀 높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쇠 수리공에도 요 법을 좀 참고를 해서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열쇠법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 높은 주의의무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확인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꼭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안전해야 될 내 집이 가장 두려운 공간이 된다?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법안도 빨리 통과가 돼서 다들 안전한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사연인데요. 아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랑 살가의 전쟁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근래 살이 많이 쪘어요. 원래는 160cm에 55kg 정도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 75kg까지 불더라고요. 처음엔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병원에 검사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건강은 이상이 없고 갱년기라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래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와이프는 그게 잘 안 돼요. 일단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하고요. 6시 이후로는 물만 먹을 거다 해놓고서는 제가 저녁 먹고 있으면 옆에 쪼르르 앉아서 같이 먹고 있어요. 이래놓고 제일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와이프는 자기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남편이 저 때문이래요. 저는 국물이 없어 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국거리를 만들 때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식욕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빼는 동안은 음식도 저 혼자서 차려 먹고 밤에 약주도 혼자 먹고 자기한테는 권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맨날 자기 볼 때마다 또 먹냐, 살 언제 빼냐 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더 찌는 거래요. 아니 먹기는 자기가 다 먹어놓고는 살찌는 게 저 때문이라니 말이 돼요? 그리고 살을 빼는 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겨내는 거지 남편이 제가 뭘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와이프가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게 진짜 저 때문인가요? 제 핑계 대지 말고 와이프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답답하고 화가 이거야. 나셨어. 아니 당신이 살 빼는 건데 왜 나한테까지 이래? 이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근데 주변에 다이어트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꽤 있어요. 맞아. 뭐 먹으라고 했다, 혹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이러면서 다투거든요. 소장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제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지의 문제인가, 이 의지의 문제로 다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이 다이어트 보조제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맞아. 근데 뭐 막상 우리가 뭐 다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전생에 다이어트 다들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의지만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사실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부 문제로 의뢰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부부도 의외로 이런 체형 문제나 혹은 다이어트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살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중년이 되면 살 안 찌던 사람들도 다 살이 찌게 돼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찌면 또 안 빠져요. 그게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나이살이 여성이 더 남성보다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건 왜? 통계청에 딱 보면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죠.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다가 어느 기점에서 여성이 남성을 역전해요. 바로 65세 이상 연령군부터예요. 이때는 여성이 이렇게 완경기를 전후로 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큰 시기예요. 그러니까 복부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해요. 여성은 중년 이후부터 지방이 더 쉽게 남성보다 축적된다고 하는 말이 통계로 입증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나이살이 왜 찌는지 수치로도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옛날 먹던 양하고 하여간 같이 먹으면 살이 네. 찔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하잖아요. 네. 나이살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뭐 예전만큼 운동에도 빠지지도 않고 뭐 술 똑같이 먹어도 안 먹으면 돼. 다 안 되고 근데 계속 찌는 것만 같거든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가 싶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한때 꽤 많이 뺐던 자로서 이제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대개 인생의 여성들은 두 개의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이어트 산, 또 하나는 요요의 산. 이렇게 산에 오르게 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 인생의 전환기, 특별히 한 40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초반에 이를 때까지 여성들의 체중이 급격하게 쭉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두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을 이기기가 참 어렵구나. 또 하나는 호르몬이 참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분명한 건 중년기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형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 있죠. 하나,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 꼭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이 두 가지 빠짐없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중년에는 당연히 급격한 요요가 오게 되는데 청년기하고 다른 점은 급격한 요요가 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한 체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장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사실상 이게 어떤 치매와도 같은 예상치 못했던 질병하고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년기 다이어트 문제는 단순히 나이살을 통해서 급격하게 뺀다가 아니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나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해결 방법, 솔루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50kg에서 75kg까지 급격하게 살이 찐 아내가 다이어트를 안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겠지. 네. 첫 번째. 남편의 잔소리와 비난부터 빼라. 잔소리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제 살 빼는 데 많이 집중하는데 인생에서 진짜 빼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닌가. 특별히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께서 정말 약간 화가 난 듯이 내가 이렇게 아내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내 탓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약간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아내의 다이어트 또 아내의 이 살을 정말 빼려고 한다면 남편이 먼저 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잔소리와 비난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아내가 의지가 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 다이어트 문제가 게으름이나 나태의 문제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인 게 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나 살은 계속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살찌는 공기나 살찌는 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나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사도 줄여 나가는데 네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체중은 줄지 않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사실상 체질과 호르몬의 역습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핑계대지 말고라는 말을 썼어요. 핑계대지 말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살을 곧 잘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또 살이 또 잘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의 배고픔을 나태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살 잘 찌는 사람에게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많고요. 무엇보다 거기에는 이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내가 지나치게 뭔가를 시작했을 때 아내는 건강을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맞아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부부 간의 관계 설정 문제 심지어는 전생애를 살아가며 요 시기가 건강을 되찾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잃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변에서 과부하가 올 때예요. 남편의 비난과 잔소리는 그 과부하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누구보다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내 당사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다이어트를 한번 시도해봤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텐데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아내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질 거다. 누가 모르냐고. 그럼. 모르냐고. 다 아는데 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고 이거 네. 쉬운데 왜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말 있죠. 말이 쉽지. 그래, 말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자면 실행이나 혹은 그걸 실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맞아. 이런 뜻으로 이제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이 다이어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누군가 항상 이 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혀의 이야기가 좋은 말이나 혹은 그 사람을 정말 움직이는 일종의 그 사람 앞에 두는 꽃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역으로 그 사람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심지어 관계까지 상하게 만드는 그러나 나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걸 비난의 방식이나 이 잔소리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효과가 없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본인은 밥을 지금 사례자는 밥을 정말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내에게 원하는 메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쉽지 않습니다. 맞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불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잔소리와 비난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자극하면서 사실상 보복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이 보복 식사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먹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또 심지어는 숨어서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말 아내의 다이어트, 아내의 체중 조절을 돕고 싶다면 이 비난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여보 건강한 식탁은 어떤 게 있을까? 또 우리에게 맞는 운동은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거나 그 이전에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충격요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 배우자에게 좀 잔인하고 냉정한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아서 소위 말해 살을 빼게 하겠다. 저는 근데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해요. 상처받거든요. 스트레스 살이 더 찌지. 네. 그 온갖 비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이는 말들 있잖아요. 내가 당신 생각해서 그래.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해.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이런 충격요법 다이어트에 도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충격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 충격 받아도 별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반복적 관계를 한 개인이 네.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한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충격은 사실상 충격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을 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감각 기억 같은 거라서 우리가 옛날에 불에 살짝 데웠던 기억이 있던 분들은 뜨거워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뜨거웠던 기억만 있지 맞아. 사실상 본연의 충격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이나 잔소리는 충격요법으로는 조금도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선 의지의 싸움으로 보시지도 말 것이지만 동시에 비난과 잔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확연한 변화를 기대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솔루션을 좀 보겠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살과 싸워라. 왜 아내하고 싸우냐 이거요. 아니 제가 보니 정말 다행인 건 뭐냐 아내하고 같이 아내의 그 체중 변화가 걱정이 돼서 남편이 같이 병원을 갔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또 갔더니 건강상의 문제는 또 없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럼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남은 건 남편의 불만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례 중간에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애를 한번 써봤는데요. 네. 아내는 별로 이 상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상 어떤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다채롭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남편의 목소리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관계면에 있어서 아내의 목소리가 올라가지 아내의 실천면에 있어서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체중에 대한 불만은 현재 남편분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게 급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오히려 아내와 다툴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의 살과의 전쟁을 선택했다면 살과 싸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충격요법은 의미 없으니 스트레스를 통해서 보복 식사를 하는 건 일단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요리하는 거 당신이 좀 이번에 다이어트 할 동안 당신이 좀 챙겨 먹어라. 또 나한테 이 요리 냄새 나는 거 자극하니까 사실상 먹자고 제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자꾸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걸 들어주지는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어요. 아내의 살과 다투고 싶다면 남편이 무엇을 해야 될지부터 먼저
고려해야 될 겁니다. 아내의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진 않거든요. 맞아. 만약에 하도 이제 구박을 받으니까 네. 나 그냥 운동할게. 나 PT 하게. PT 수백만 원 좀 끊어줘. 이렇게 할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낫죠. 그러니까 뭐 먹을 때 또 먹냐? 야, 너 살 언제 빼니? 그리고 이렇게 듣기 싫어. 아니 뭘 살을 빼는데 돈이 들어. 먹는데 돈 들여. 살 빼는데 돈 들여. 너의 정체는 뭐야?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맞아요. 저희 남편이세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정말 어떤 말이 힘드냐 그러면 또 먹냐래요. 또 먹냐. 나는 정말 애써서 식욕을 조절하고 있고 나름 정말 쫄쫄 굶고 있다가 그래도 나 혼자 식사하기가 싫어서 상대방이 왔을 때 그때 식사를 하면 또 먹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강요나 혹은 불평의 방식보다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뭔가 지금 아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을 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방법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줄까를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의 기사이다. 우리가 원탁의 기사를 생각하는데 사실상 어떤 뭐 달신의 공주를 구하는 이런 정말 사람을 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마음도 구하면서 건강도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식탁의 기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같이 이 식단을 조절하고 또 식사 과정에 음식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내와의 살과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내와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살과의 전쟁을 위해서 남편께서 기꺼이 식탁의 기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연에 나오는 남편처럼 아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아내가 해결할 일이지 이거 내 문제가 아니다. 당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남편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그렇죠.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나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맞아요.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이건 진짜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4살이 아니니까요.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네. 4살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닌 건 맞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남편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이미 살을 빼라 혹은 뭐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건 남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일단 개입이 시작되었고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그건 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푸는데 나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약간 줌인해서는 다툴 수가 있는데 네. 줌아웃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멀리서 산 위에 올라가서 동네를 바라보듯이 한 번쯤 이렇게 조망을 해보신다면 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복적으로 해봐야 다툼만 일으키는 잔소리나 비난이 아니라 또 아내의 의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내와 함께 아내가 요청하는 건 무엇이고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크게 한 번쯤 가져보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취미 활동도 그렇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운동도 같이 해야 또 이게 그렇죠. 재미도 더 있고. 재밌고. 다이어트도 좀 주변에서 같이 좀 하면 맞아요. 붐업도 되고 의지도 되고 할 텐데. 이게 긍정의 효과예요. 예. 당연하죠. 오히려 말을 통해서 등짐에다가 돌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같이 인생의 계획처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족이 함께 배우자와 함께 다이어트 계획을 짜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첫째,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식단의 건강화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먹던 것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한 다이어트 식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같이 경험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이어트는 사실상 이게 건강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내는 살을 빼면서 건강해지는 거고 남편은 그전에 하지 않았던 운동의 새로운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남편도 동시에 건강해지는 효과를 갖는데 거기다 이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도 운동의 중요성과 시기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께할 때 힘 이걸 보면서 부모에 대한 자부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협업이 주는 가족의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아내가 선택할 때를 기다려라. 아내가 선택해. 네. 우리가 이제 이 사례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 남편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어쩜 이렇게 내 남편하고 똑같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이 집의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중년 이상의 부부들에게서도 이런 작고 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디 이게 여기서 끝나나요? 20대에서도 이런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인류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한국의 외모 중심 문화가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20대의 다이어트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의 시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 사회의 시선을 통해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그 시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게 참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다이어트 때문에 남성들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성이에요. 거긴 단순히 이게 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제가 잠식돼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살쪄보신 분들 알잖아요. 한 2, 3kg만 쪄도 옷이 꽉 껴. 답답해. 또 5kg 이상 찌면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 20kg 정도 찐다? 그럼 임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찌게 되면 정말 불편해요. 네.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근데 남편이 도와주는 방법은 뭐 같이 다이어트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주면 좋겠지만 말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질 맞아요. 때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치유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좀 하고 말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더 해주고 싶다면 남편으로서는 이걸 더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내 아내가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또 잔소리가 내 아내를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인가? 그게 아니란 건 알았죠? 그럼 내 아내는 무엇을 움직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엇을 움직일까?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체형 변화가 어떻게 불편하고 힘든지 또 때로 이 시선이 불편하던 것까지 얘기한다면 그게 그 말하는 대상이 남편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을 했을 때 여보 나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 여보 나 옷이 잘 안 맞아. 여보 나 진짜 이렇게 몸도 자꾸 불편해져. 다이어트 할까? 그때 먹고도 싶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누군가 괜찮아 같이 하자. 이렇게 수용해주는 남편 또 괜찮다 말해주는 남편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주는 남편 사실 이 남편을 아내가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지금 살찌기 시작하면 70에 살이 빠질까요? 80에 살이 빠질까요? 평생 그럼 살 안 빠지면 평생 싸움에 살 겁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결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비록 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아내의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를 상한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먼저 기억하셔야 돼서 아내의 약간 좀 통통해지는 몸에 대해서도 좀 적응도 필요합니다. 그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오히려 저는 이번에 약간의 불평과 또는 뭐 불만과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내 탓이냐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가 부부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 내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하고 그다음에 지켜봐 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됐고 그걸 통해서 부부 신뢰가 극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들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여보 나 살찐 거 같지? 그랬을 때 찐 거 같아. 이러면 화내. 찐 거 같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 관심 없어 나한테? 그래.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이거죠. 그 남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요. 아, 왜 자꾸 질문을 해? 답이 뻔한 질문을. 아 근데 저는 어쨌든 하나 대답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관심이 좀 없는 게 나아요. 쪘다고는 말 들을 바에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이제 그게 아닌 걸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그래 게 맞아요. 있어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제일 그게 이제 미장원에 갔다 와서 내 머리 어때? 예쁘다고 해주면 되는데. 뭐 한 거야? 관심 이러면,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사실 우리가 나 살찐 것 같지? 나 지금 어때 보여? 어때? 뭐 이렇게 아내들 질문 많이 할 텐데 맞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편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늘 최고야. 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남편들 중에 이 방송을 못 보셨거나 아니면 남편이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는 집들 계시죠? 그럴 때 우리 아내들께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답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스무고개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여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보, 당신은 나한테 언제나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스무고개를 통해서 인생의 미로 속에 빠져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네. 최고야. 아, 다 아는데 당신 최고야. 네. 천성이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그 인정해요. 인정해. 솔직한 사람. 네. 이호선의 영화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단단하게 옷 입고 싶고 속도 좀 든든하게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장한다고 하죠. 뭐 외투, 목도리, 장갑까지 정말 따뜻한 옷차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